예, 알케인의 라디칼 취한 반응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이제 두 가지를 흔히 얘기하는데, 메스에인에 과량의 염수를 가해 갖고 Cl2가 아까 어떻게 된다랬어요? 염수가 이제 이니시에이션 되고 빛을 받거나 모하면은 Cl 라디칼로 변해지죠. 그 Cl 라디칼이 메스에인에 HCl로 되고 메칠 라디칼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메칠 라디칼 또다시 Cl2를 해서 CH3Cl이 되고 Cl 라디칼이 생성된 것이 그 만들어진 CH3Cl을 만들어진 이게 있죠. 여기에 또 한번 반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반응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Cl 라디칼이 여기 있는 H 하나를 따와서 HCl로 되고 그 Cl 라디칼은 여기에 붙는 거죠. 그래서 CH2Cl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연속해서 끝에까지는 4번의 이런 반응이 진행되면은 CCl4, 사이화마탄소라는 소화제가 만들어지죠. 그죠? 불 끄는 소화제가 만들어집니다. 사이화마탄소. 그 만들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이 대표적인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디였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집에서, CFC 화합물을 쓰면은 CFC 화합물, CFC가 뭐죠? 크로로, 프로로, 카본으로 되어 있는 화합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스프레이 같은 데 들어있는 아니면 냉장고용 냉매 같은 거, 그죠? 그런 가스들이 바로 그 염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들이거든요. 그죠? 그럼 그 염소가 방출이 되면은 공기 중에서 위로 떠 올라가요. 그래서 성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성층권에서 어떻게 돼요? 햇빛을 받아갖고 CL 분자가 CL 라디칼로 동정분해가 돼요. 그러면 그 CL 라디칼이 어떻게 하냐면은 성층권 위에 있는 오존층을 파괴해요. 그래서 환경에서는 오존층 파괴 메커니즘이 바로 이 염소 라디칼 반응에 의한 라디칼 취한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라디칼 취한 반응의 대표적인 예로 그 오존층 파괴 메커니즘을 환경공학에서 많이 쓰는 거고,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제를 내겠습니다. 오존층 파괴 메커니즘을, 즉 염소에 의한 즉 염소 라디칼에 의한 거죠. 오존층 파괴 메커니즘을 이니시에이션, 프로파게이션, 터미네이션 이 세 단계의 연쇄 단계 반응을 메커니즘을 한번 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올 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반응을 했고, 그럼 이렇게 라디칼 할로겐 반응의 선택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 반응 메커니즘이 라디칼 반응인데 중간체로 라디칼이 생성되죠. 그랬을 때 라디칼이 1차 라디칼이 안정하냐, 2차 라디칼이 안정하냐, 3차 라디칼이 안정하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프로덕트가 달라져요. 한번 보십시다. 여기 프로페인의 염소 분자가 라디칼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뭐 H2O 에너지를 가해서 라디칼 반응이 일어나면은 먼저 이 CL이 어딘가에 붙었지. 이렇게 끝에 붙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본다면은 봐보세요. 여기 표에 의해서 3장에 우리 그 할 때 결합 해리 에너지를 배웠습니다. 결합 해리 에너지를 이용해서 각각 HCl이나 아니면 CH3Cl이나 아니면은 CL 라디칼이나 분해되는 결합 해리되는 거에 대한 엔탈피 값이 나와요. 이 엔탈피 값을 보고서 보면은 델타 엔탈피 값이 5 칼로리다. 발열 반응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8.8 이건 8칼로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5칼로리예요. 즉 1차에 염소가 붙는, 즉 1차 라디가 생성되고서 1차 염소가 1차에 붙어있으니까 1클로로 프로페인이고, 얘는 2차에 붙었어요. 2차 라디칼이에요, 여기가. 그러면은 2클로로 프로페인하고 이거하고 얘는 결합 해리 에너지가 -5, 결합 해리 에너지가 결합 생성이 되는 거죠. 5칼로리고 여기는 8칼로리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 더 안정적인 거야? 얘가 더 안정적인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45 대 55%로 생성됐다는 얘기예요. 반응이 빨라지는 거지. 왜냐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여기에 라디칼 생기는 1차 라디칼보다 2차 라디칼 안정해요. 그래서 2차 라디칼 쪽으로 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좀 브롬 반응 한번 봅시다. 프로페인에 브롬을 반응시켰을 때
여기는 빛을 쏘여서 똑같은 조건입니다. 브롬 라디칼이 만들어져서 반응이 되는데 얘는 1차에 붙는 거하고 2차에 붙는 거예요. 자, 1차에 브롬이 붙은 경우는 여기는 흡열 반응이네요. 10칼로리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7칼로리를 가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열을 가해줘야 되니까 반응이 얘는 얘보다는 얘가 느리겠죠. 그렇죠? 염소가 좀 더 적극성으로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반응성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브롬은 얘는 지가 반응할 때 아우 더워하고 우퉁벅과 달려드는 건데 얘는 나는 양반이니까 가만히 있을란다 하면서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자꾸 군부를 떼줘야지만이 그져서 우통을 먹는 거야. 그런 느낌인 거예요. 브로미네이션은. 그만큼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1차로 간 것이 11%예요. 얘는 2차로 간 것이 99%야. 얘는 1차로 간 것이 45%고 55%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얘는 반응이 빠른 대신 선택성은 느려. 선택성이 낮아.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막 뛰어가다가 그냥 퍼떡 가서 앵기다 보니까 1차고 막 뛰어가다 우퉁먹고 뛰어가다가 퍼떡 가서 앵기다 보니까 2차가 된 거예요. 근데 1차보다 2차가 좀 많은 것 뿐이죠. 왜? 2차가 좀 더 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칼 안정성에 있어서는 1차보다 2차가 더 안정해요. 얘가 2차 라디칼이니까. 그래서 약간 반반인데 그래도 2차가 조금 더 안정하니까 넓은 품이니까 안겼어요. 근데 얘는 양반거림 했는 거잖아요. 얘는 나는 양반 있네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군불 떼주니까 가긴 가는데 뛰어가는 게 아니야. 얘는 느긋하게 걸어가면서 제가 1차고 얘가 2차구나. 나는 누구한테 갈까? 머릿속에 다 계산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1차보다 2차가 더 좋은데 그러면 2차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늦게 가는 대신 지가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런 반응성은 느리지만 선택성은 높다. 그죠? 1차보다 2차가 좋으니까 2차 좋은 쪽으로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반응에서도 같은 할로겐족이죠. 프로라이드는 너무너무 반응 급격히 일어나기 때문에 잘 실험에 대상하지 되는 것이 아니고 크로리네이션하고 브로미네이션하고 그리고 또 요 아이오디네이션은 너무 또 느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취급 안 하고 보통 할로겐화 반응에서 할로겐을 갖고 시험할 때는 이 크로린하고 염소하고 브롬하고 시험합니다. 반응성이 염소가 더 세죠. 브롬보다. 그렇기 때문에 센 반응성은 반응이 빠르고 대신 선택성이 낮다. 얘는 반응이 느린 양반님이니까 느리지만 선택성도 지가 좋아하는 쪽으로 다 간다. 선택성이 높다. 그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라디칼의 안정성은 1차보다는 2차가, 2차보다는 3차가 안정하다.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두고두고 해야지 되는,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 항상 모든 반응은 유기화학은 100% 가는, 똑같이 가는 병이 없어요. 선택적이에요, 항상. 메인 있으면 마이너가 있습니다. 메인 있으면 마이너가 있어요. 마이너는 항상 생겨요, 유기화학 반응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메인인가, 유기화학에서는 메인만을 주로 취급합니다. 메인 반응, 메이저 반응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성을 따질 때는 이 라디칼이 서브스트레이트가 1차보다는 2차가, 2차보다는 3차가 안정하기 때문에 글리 간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는 이오닉 반응에서도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가 있으면은 때로는 1차가 안정할 수도 있고 때로는 3차가 안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 조건에 따라서 이 서브스트레이트의 즉 라디칼의 안정성 아니면 카보캐다이온의 안정성, 카베나이온 안정성 다 따져줘야 됩니다. 그걸 나왔다는 얘기 듣고 여기서 이제 이 지표를 보면은 얘는 1차 라디칼이고 얘는 2차 라디칼인가요? 2차 라디칼이고 그거에 따른 반응성에 대한 차이를 요게 이쪽 2차군요. 그거에 대한 반응성이 이만큼 에너지 레벨이 낮고 에너지 레벨이 높아요. 에너지 레벨이 높으면 그만큼 반응이 가기가 힘들다. 배리어가 높기 때문에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차 할로겐화 알킬에 그 2차 할로겐 알킬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프로페인의 염소화 반응을 1차로 갈 것이냐, 2차로 갈 것이냐. 그랬을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 1차보다는 2차가 보다 안정한 반응의 선택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먼저 하몬드 이퀘이션으로 선택성이 왜 좋은가를 표시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하몬드 이퀘이션이 있네요. 이건 무슨 반응이에요? 뭔 반응성물보다 생성물이 낮게 갔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반응이에요? 반려 반응이에요? 이거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더 높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흡열 반응이죠. 자, 발열 반응이 잘 갈 것이냐, 흡열 반응이 잘 갈 것이냐. 여기서 어떤 게 반응이 잘 가요? 얘는 스타트를 우리가 강릉 가는데 얘는 스타트를 어디서 한 거예요? 대관령 꼭에 초입에서 한 거예요. 이만큼만 올라가면 대관령 정상이에요. 그럼 쭉 내려가기만 하면 돼. 얘는 어디서야? 대관령부터 간 게 아니라 서울서부터 간 거예요. 길을 쓰고 대관령까지 올라가야 돼. 내려갈 때 걸어가는 짧어. 그러면 모든 반응을 지배하는 단계는 3장에서 배웠지만 여기가 이게 활성화 에너지 레벨이잖아요. 활성화 에너지에 들어가는 힘만큼 반응이 힘든 거예요. 얘는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정상까지 이만큼만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해요. 뭐 얼마 안 되는 요것만 가야 되니까 반응이 빨리 갈 수 있다는 얘기지. 아니, 반응 시간이 단축되죠. 얘는 반응 시간이 길어요. 그죠? 길어요. 그리고 얘는 발열 반응이고 얘는 흡열 반응이라는 거 그 차이고. 여기 있네요. 염소화 반응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반응이 금방 된다는 얘기예요. 반응이. 그죠? 그 자체가 반응물 자체가 워낙 활성이 강하기 때문에 높은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뛰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고 얘는 브롬은 양반이니까 서서히 뜸들여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디칼 시험 반응이 있어서 좀 더 1차보다는 2차 안정화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이제는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메뉴를 할 때 명명법, 구조시, 물성, 그리고 제법, 반응, 그 다음에 합성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법이 있어요. 내가 다루고 있는 메뉴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따지는데 알케인은 어디서 만들어진 알케인을 공급하는 공급원이 무언가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건 화석연료예요. 화석연료는 뭘 갖고 화석연료라고 그래? 석탄, 여기 있네요. 천연가스, 석탄 표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석유,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저기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화석연료가 석탄, 석유, 가스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석유 시대입니다. 1930년대부터 석유가 개발되기 시작해갖고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폭적으로 세계의 에너지나 화학산업의 원료는 석유로 바뀌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증기기관 시대, 19세기, 1800년대 영국에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함으로써 증기기관 시대가 열렸죠. 그럼으로써 모든 수작업 하던 것을 기계 동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전국을 중심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의 효과를 간해공업에서 수공업에서 대량 생산의 공장공업으로 기계공업으로 동력공업으로 에너지공업으로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때 증기기관을 일으키는 석탄을 떼갖고 물을 끓여서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갖고 동력을 얻었죠. 자, 그랬던 유럽 시대가 이제 그 독일의 오토가 디젤 기관을 발명하죠. 그럼으로써 그 내연기관을 연소시킬 수 있는 이제 휘발유 경유 석유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1930년대 그런 것이 붐이 일어나기 시작해갖고 준비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석탄으로부터 석유를 뽑아내서 썼어요. 그렇지만 왜냐면 독일은 석유가 나오는 나라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석탄으로부터 만들어 썼는데 미국은 땅 파면 다 석유야. 미국의 산유국이 엄부지무지 큰 산유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이 그 사막에 거기가 부족 국가거든요. 석유가 많으니까 그 부족들을 모아갖고 그 왕족들을 만들어갖고 국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이잖아요. 그죠? 공화국이에요. 이렇게 연합국이랑 부족이 연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것도 있지만 남의 나라 것 뺏쓰는 그런 정책이죠. 자원은 그겁니다. 내 자원은 우리 후손이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거지만 남의 자원을 사다가 쓸 수 있을 때는 남의 자원을 사다 쓰는 겁니다. 미국 정책이 그런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석유가 요즘에 석유 시대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발전도 석탄으로 떼는 경우도 있고 원자로 떼는 경우도 있는데 그 연료로서 지금 모든 수송기관에 석유를 증류해서 연료로 한 85% 내지 90% 쓰고 10% 정도가 화학산업의 원료로 써요. C2 에틸렌, C3 프로필렌, C4 부타디엔 아니면 중유나 이런 데서 뽑아 쓰는 벤젠, 톨루엔, 다일렌을 만들어 쓰는 건데 그 석유를 증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일링 포인트 차, 끓는 차에 의해서 원유를 들여다가 정제한 다음에 증류, 즉 가열하면은 보일링 포인트 차에 따라 제일 가벼운 가스가 나옵니다.
탄소수가 하나부터 4개까지는 가스예요. 메탄가스, 에탄가스, 프로판가스, 뷰테인가스. 자꾸 뷰테인, 프로페인 해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부탄, 프로판 이렇게 돼 있어갖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좋습니다. 부탄, 프로판 뭐 그렇게 알려진 이름이니까 그 이름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화학을 배웠으니까 정식적으로 유팽레임의 그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으로 프로페인, 뷰테인 하고 불러주겠습니다. 우리식으로 할 때는 프로판, 부탄 하지만 지금 우리는 배운 사람이니까 화학을 배운 사람이니까 프로페인, 뷰테인 합니다. 4번까지는 탄소가 4개까지는 가스입니다. 그리고 탄소가 5개부터 5, 6, 7개 정도가 실은 화학 공장으로 갑니다. 석유화학 공장으로 가요. 여기서 부르는 이름을 납사라고 불러. 나프타. 그죠? 그 나프타를 크래킹, 열분해 아니면 계질분해 시켜갖고 뭘 만들어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탄소가 7개, 8개, 9개 되는 것 같고 가솔린, 휘발유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빠져나오면은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등유, 케로젠 나오죠. 그리고 빠져나가면 더 높은 온도에서 또 탄소가 12, 13, 14, 15개 되는 경유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 빠져나가면 탄소가 18, 19, 20개 되는 중유가 남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아까도 연수열 봤지만 가스보다는 휘발유, 휘발유보다는 경유, 경유보다는 중유가 힘이 좋죠. 그래서 휘발유는 승용차, 버스는 경유, 트럭도 경유, 중유는 기차, 배 이런 거 썼어요. 요즘 기차 다 전기차로 많이 바뀌지만 자 어떻든 간에 이 경유나 중유를 갖다가 파는 것보다는 휘발유를 만드는 거 파는 게 더 고가이기 때문에 개질을 한다고요. 3학년 때 배울 겁니다. 탄소수가 15, 16개를 잘라. 휘발유가 7, 8, 9개는 그만큼 잘라. 자르면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그게 개질이에요. 그게 열분해예요. 그렇게 해서 휘발유를 뽑아 쓰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윤활유 뽑아 쓰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만들어 쓰죠. 아스팔트. 그죠? 이것이 현재 1940년대 이후 발달 30년대에서 개발되기 시작해서 40년대 발달되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1950년, 60년대 발달했죠. 우리나라도 1960년대, 1963년도인가요? 일산 석유화학단지를 짓기 시작해갖고 60년대 말에 가동돼서 그걸 움직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화학산업에, 즉 납사를 크래킹하는 정도로 따지면 세계 2위인가 3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많은 에틸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석유화 강국입니다. 석유 강국이 아니라 석유 화학 강국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을 만들어서 원유만을 생산하는 것은 석유 강국이라면은 우리는 이걸 갖다 여기에 납사를 갖다가 에틸렌, 프로필렌 만드는 납사 크래킹하는 이쪽에 있는 것 같고 화학 산업이 원료이기 때문에 요거로 그 나라의 화학 산업 척도를 따집니다. 이건 연료이고 요거는 화학 산업의 원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엄청난 석유화학 시대인데 요즘에 이제 미국에 그 유가가 뭐 하락을 엄청나게 많이 해갖고 지금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왜 그래요? 미국의 한때 배럴당 1배럴은 158.9리터, 약 159리터가 1배럴입니다. 한 드럼이 얼마요? 200리터인가요? 180리터인가요? 드럼보다 작은 것이 실은 저 원유가가 한 60달러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많이 이제 떨어졌죠. 왜냐면은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량을 늘리겠다 그랬어요. 생산량을 늘리면은 어떻게 돼?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값이 떨어지죠. 값이 떨어지면은 누가 타격을 제일 먼저 받아요? 미국에 있는 오일 쉘 가스 업자들이 피해를 받아요. 오일 쉘은 뭐예요? 딴 데는 땅속에다가 이 파이프 박으면은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데 오일 샌드나 오일 쉘은 파이프 박으면 잘 안 나와. 그럼 거기다가 뭐 공기를 집어넣는다든지 화학약품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녹여갖고 그 오일 쉘은 진흙더미 속에 있는 오일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처리 비용이 그냥 파이프 박아서 뽑아 쓰는 것보다 돈이 더 들죠. 그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한 37달러 배럴당 뭐 4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달러를 30달러 미만으로 유가가 돼서 팔면은 미치는 거예요. 그죠? 이문이 남길래니까 60달러 정도 됐었는데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더 생산을 많이 하니까 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니네 생산량 도로 줄여라 그래도 안 줄인 거야. 치킨 게임을 한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막 생산을 막 한 거예요.
사우디가 러시아랑. 그러다 보니까 막 값이 떨어졌어요. 한때 그 텍사스 원유가 마이너스였잖아요. 마이너스라는 건 뭐예요? 생산한 것을 돈 주고 사가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로 각 나라에서 이 사람의 이동을 통제시켰어요. 사람 이동이 줄어드니까 교통수단의 통제가 줄어들었어요. 교통수단이 줄었어요. 그럼 뭐가 줄어요? 연료로 사용되는 게, 이게 연료로 사용되는 건데 연료로 사용되는 양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럼 정유 공장에서, 우리나라 GS 공장이나 SK 공장에서 원유 들여다가 이 정제를 해갖고 파는데 이 잘 안 팔리니까 탱크에 보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원유 탱크에 있는 거 또 갖다가 생산해봤자 잘 안 팔리니까 잘 생산 안 해. 그러면 원유 탱크에 원유가 많이 저장돼 있어. 그러면 외국에서 또 사올 필요가 없지.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의 모든 유조선들에다가 배를 다 원유를 채워갖고 바다에 둥둥 떠 있었어요. 육지에 기름 탱크가 없어갖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돼갖고 지금은 유가가 마이너스 이때 하루 동안 마이너스였었는데 다시 그 다음날 20달러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또 지금 30달러대로 지금 많이 회복이 됐는데 아직도 더 올려야 된다고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근데 석유값은 항상 수요와 공급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1973년도에 제1차 석유 파동이 났어요. 석유 파동이라는 게 뭐예요?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석유를 물값보다 싸게 팔았었는데, 그러니까 실은 거대 자본이니까, 거대 서구 자본이라는 것이 미국 자본이죠. 미국의 록펠러나 이런 재벌들이 사우디나 저기 그 아랍 중동 지역에 가갖고 그 부족장들하고 협상을 해갖고 헐값에 사간 거예요. 어차피 땅 파면 나오는 거니까 그 부족장들은 큰 쓸모도 없던 그 시커먼 물질들을 그냥 빼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석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려면은 사이트 대한석유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대한석유협회는 우리나라 이런 정제하는 SK, GS, H오일, 즉 현대오일, S오일 네 군데 회사만이 그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사이트에 보면은 석유의 역사, 석유의 특성, 석유의 매장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자세히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 사진도 있고 옛날에 뭐 BC 몇천 년경에 뭐 그 그 석유 이 피치 갖다가 이렇게 방수 처리하고 이런 것도 나오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석유가 현대 화학 산업의 그 원료로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자, 어떻든 간에 4장의 내용들이 끝났는데 4장이 제일 처음 배우는 메뉴입니다.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탄화수소 화합물, 즉 C와 H로 되어 있는 탄화수소에 탄소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는 포화탄화수소를 배웠습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